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 즉 세계 질서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긴장과 불신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 중동이라는 지역은 언제나 균형 위에 서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그 동맹국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핵심, 다시 말해 축 역할을 해온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란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공간을 확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의 헤스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스 같은 세력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결국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구조화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보는가? 저는 그 답이 바로 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 말은 곧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란이 단순히 약속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위험한 단계에 접근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60%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과 기술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을 끓일 때 100도까지 가야 하지만 90도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이미 끓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양입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약 64K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수백 킬로그램 규모의 중간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이란의 핵 개발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갈등이 단순히 군사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전쟁의 본질이 체제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질서에 도전하려 합니다. 이란은 바로 그 도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짚고 싶습니다. 바로 중동 내부의 균열입니다. 중동은 하나로 묶인 세계가 아닙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종파 갈등이 존재하고 국가마다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이란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결국 자신들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은 어느 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갈등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란의 핵 문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긴장이 어떻게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외교적 해결이 실패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갈등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좀 쌓여온 긴장과 불신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 핵 문제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여겨졌을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란은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례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는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바로 2015년입니다. 그 해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였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크게 낮추고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받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라늄 농축 한도였습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약 67% 수준까지만 농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농축도는 원자력 발전 같은 평화적 에너지 생산에는 충분하지만 핵무기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최소한 전쟁 가능성은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몇 년 후 미국의 정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미국의 중동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체결한 핵협정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이 협정은 이란을 막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이 협정에서 탈퇴합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협정이 깨지면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상황이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협정이 무너진 이후 이란의 반응은 비교적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란은 단계적으로 우라늄 농축 수준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축 수준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던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했던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라는 수치입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60%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농축 수준은 약 90% 정도입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60%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90%까지 도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떠올립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그 폭탄에는 약 64캐구리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농축도는 다르지만 이 숫자만 봐도 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군사 행동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산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짧고 강력한 군사작전이 이란의 핵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정 시점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목표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공격은 대규모 지상전이 아니라 공중공격 중심의 작전이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그리고 정밀 타격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고 일부 핵과학자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시간과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핵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그것을 멈추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란은 미국의 군사 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카타르에 위치한 AL 유데이드 에어 베이스입니다. 이 기지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 기지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자,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 공격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거나 경고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일종의 통제된 충돌처럼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완전히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행동을 보여주는 상황 말입니다. 네, 결국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자, 핵 협정이 무너진 순간부터 갈등은 이미 폭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수준이 60%에 도달하면서 그 폭발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군사 충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년 동안 축적된 긴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전쟁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 전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직후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저는 이 전쟁이 단순히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초기의 공격 패턴을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는 군사작전이라면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수 공장 같은 전략시설을 우선적으로 타격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표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권 지도부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 전쟁 첫날 발생한 사건을 보면서 이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사건입니다.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사 행동입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전쟁의 목표가 단순한 군사 타격을 넘어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로 확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전략은 상당히 위험한 계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외부의 공중 공격만으로 한 국가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사 역사에서 여러 사례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격했던 코소보 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나토는 수만 번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인프라는 크게 파괴되었고 군사시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공습만으로 세르비아 정권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상황도 매우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자, 공중전은 분명히 강력한 군사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가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정권이라는 것은 군사시설 몇 개가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었지만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정치기관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체제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더라도 권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가 제거된 이후에도 이란의 권력기관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과드 코프스,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존재를 주목합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권력 집단입니다.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외부의 공습만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전쟁의 전투 방식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전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폭격기, 출격 같은 형태입니다. 지상군은 거의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말하면 공중전은 상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쟁을 끝내려면 대부분의 경우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전쟁들을 보면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인 걸프월에서도 처음에는 대규모 공중 폭격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정말로 정권 교체가 목표였다면 지상군 계획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움직임을 보면 그런 대규모 지상 작전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군사 압박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기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초기 전략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정치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친서방 성향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이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보다 외부적에 대한 경계심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전쟁이 어느 순간부터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습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사적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결국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쟁의 흐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걸까? 저 역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과 폭격기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는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바로 석유, 그리고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 즉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이 해협은 지도를 보면 매우 좁은 바다 통로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막히면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 지리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느낀 점은 이란이 처음부터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봉쇄가 아니라 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아버리면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긴장을 높이고 불안감을 조성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석유 시장은 공포에 매우 민감합니다. 실제로 물류가 끊기지 않아도 위험이 커 보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것이 이란이 계산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나라는 사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서 석유 가격, 즉 휘발유 가격은 매우 민감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정치 분석을 오래 보면서 느낀 점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기름값 사이에는 매우 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바로 정치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이 석유 시장을 흔들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겉으로 보면은 미국과 매우 가까운 동맹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국가들이 전쟁 확대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나라들의 미래 전략이 모두 평화와 안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거대한 미래 도시 프로젝트인 네오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략입니다. 관광, 기술, 금융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동이 전쟁 지역으로 인식된다면 이런 프로젝트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관찰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란이 직접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이란은 긴장을 높이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주변에서 공격이 발생하거나 해상교통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주변 국가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동시에 지역 안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이란의 전략적인 독침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훨씬 강하지만 경제와 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이란도 충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단순히 전쟁의 결과를 넘어서 세계 경제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 전쟁은 단순히 미사일과 폭격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석유시장, 해상교통, 그리고 세계 경제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전략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지만 매우 중요한 바다가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전쟁의 마지막 국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군사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치가 전쟁의 끝을 결정하고 때로는 경제가 전쟁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충돌도 바로 그런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점은 양쪽 모두 사실은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시험대기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작전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공군력과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동시에 정권 내부의 균열을 유도해 체제 변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공격을 받았고 군사시설도 상당히 파괴되었지만 국가 체제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과드 코프스 같은 핵심 권력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변수를 주목합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입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는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단순한 해협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긴장이 조금만 높아져도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제가 최근 시장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전쟁의 실제 전선이 어쩌면 전장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와 경제 심리가 곧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란의 전략이 상당히 계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대규모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 제한적인 군사 행동과 함께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론이나 미사일을 활용한 간접적인 공격, 그리고 해상 교통에 대한 압박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전략은 전쟁을 완전히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봅니다. 바로 중동 주변 국가들의 태도입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같은 국가들은 모두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금융, 기술 산업 같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동 전체가 일종의 긴장된 균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완전히 확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이 전쟁의 결말이 군사적인 승리로 결정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전쟁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 속 많은 전쟁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종종 전장에서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전쟁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느냐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승리를 선언하느냐로 끝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